네, 본방에 이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는 말한다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깜빡한 게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를 이제 화요일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말한다가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 5회를 예상으로 해서 이제 그 편성이 됐는데 지난주만 화요일에 했고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하는데 다음 주부터 금요일에 합니다라는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숙해가지고 이 고지를 안 하는 바람에 이번 주 화요일에 왜 안 하냐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제가 월화수목밖에 이제 월화수목에 이제 지방회가 있기 때문에 네. 월수 순천 화목 진주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방송은 전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갑이고요, 저희가 을입니다. 근데 제 금요일에 MBC가 앗아갔어요.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그냥 지금 지난주 네. 방송이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뭘 또 다른 데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하면 저는 되지. 관심 덜 받아도 돼요, 저는. 아무튼 우리 촌철님들 네.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준석 전 대표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말한다 이제 2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다음에 뉴스가 엄청 됐어요. 혹시 용산 쪽에서 뭐 기색 이런 거는 전달된 게 없습니까? 아이고 누가 감히. 네, 누가 감히. 왜냐하면 제가 한 말들에 대해 가지고 감히 대통령에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가 어떻더라고 이런 얘기 혹시 전달된 거 없었는지 제가 못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들었겠지. 얼마나 유명한 방송인데. 요약본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요약본 뭐 한 세 줄로 이준석이가 똑같답니다.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주된 테마로 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그 주되게 여쭤봐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선거 전략, 선거 운동 관련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펴낸 책을 제가 쭉 읽다 보다가 눈에 확 들어왔던 대목을 한 대목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공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용어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같은 주장을 두 집단이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들 간에 유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착안했던 단어는 자유, 인권, 개인이었다. 제가 이 대목을 보고 했던 게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 때문이었는데 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자유를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웠었고 근데 원조 차관자는 지금 이준석 대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단어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공정이란 단어도 보면은 저희가 입시제도에 있어가지고 줄 세워서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가는 게 공정이냐? 아니 다양성을 따져가지고 입시제도를 가져가는 게 공정이냐? 공정이란 단어는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입시제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자유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단어가 뭐 예전에 자유당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보수에서 굉장히 쓰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자유진영이라는 용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용어 많이 썼어요. 그렇게 고착화된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어쨌든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할 본질적인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생각하는 자유가 다르긴 달라요. 내용적으로는. 네. 그래도 어쨌든 용어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운데 놓고 생각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좀 전통적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마냥 반기지만은 또 않아요. 그래요? 예. 내일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잘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할 분들 많지 않아요. 예. 나라님이 챙기고 정부가 챙겨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를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가 챙겨야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전통적 보수의 가치관이고 그게 이제 젊은 세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규제나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 트렌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합의로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가 보수의 이제 관건이라 봤거든요. 그런데 당장 보세요. 그 당 대표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갈망했던 쪽이 어느 쪽이고 예?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이견을 내는 것은 민주당 좌파 세력 및 종북 세력에 굴종하는 것이다 같은 이상한 어휘를 쓰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체주의적 몰아가려고 했던 쪽이 어느 것인지
저는 미래는 볼 것도 없거든요. 미래는 어느 쪽으로 수렴하게 될지는 볼 것도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 말아먹었죠. 근데 좀 질문 핀트를 더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에 이제 그러니까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라는 어떤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따라붙는 연관어는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공정과 상식을 뒤로 불리고 자유를 전면에 내세운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대선 출마 선언할 때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가요.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호였어요. 공정함이라는 거는 발리 하나에 깨지는 것이고. 아, 그렇죠. 네, 공정하지 않다는 발리. 예를 들어 본인의 그러면은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깃든 것은 검사로서 양쪽 정권을 수사했다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선거 당시 리스크가 뭐였냐면은 본인과 본인에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시험대에 올랐었잖아요. 그런 걸 이어나가기 어렵고 상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이 어떤 분은 상식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선거를 이끌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추상적인 가치를 이제 들고 온 게 자유였던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아, 우연의 일치로 겹쳤다? 그렇죠. 보수 정당이니까 의뢰 그냥 자유라는 가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출마 선언 과정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내세웠던 게 국민의힘과 교감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취임사 때도 이제 34번인가 35번인가 엄청 썼죠, 자유를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도 왠지 미국 가가지고 프리덤 이런 거 리버티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둘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어떤 걸 쓰실지 좀 궁금하고요. 프리덤일지 리버티일지.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도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방선 끝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 만났다고 하는 그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구현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총선을 앞두고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도 보도됐지만은 상징적인 몇 가지 자유의 맛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는 승리한 지 오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복주의 보수로서의 어떤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 개방 이런 것을 의미하는 자유로 탈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북한 방송을 개방해보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게 제 제안이었고 실제 대선 때도 그게 들어갔었는데 인풋이. 그래서 그게 이제 통일부의 하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통일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인 줄 알고 했겠죠. 나중에 되고 나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쟤네 저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아, 그때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 되게 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게 모호하면서도 대통령께서는 그 장벽을 깨는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주의 보수의 개념에서의 자유가 정말 개방과 인권과 자기 책임을 의미하는 자유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선출직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가 이제 체제 경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 방송을 개방해서 오히려 북한의 민낯을 보여주자. 그랬을 때 너 종북이지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보수에서. 그게 자신감에 의한 정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한 게 되게 아쉽죠. 저는 그 전환이 필요하다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왜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또 한 소리 나왔겠죠. 또 뭐 그 어디가 어딘데? 보수 성향이 강한 원로들이나 아니면 또 언론사에서 뭐 한마디 들었겠죠. 언론사? 언론사? 어떤 언론사?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자유 개념 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개념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인터뷰 때 그러니까 여쭤봤거든요. 이 자유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정치적 자유냐, 경제적 자유냐, 도대체 무슨 자유냐라고 했더니 거의 대답이 똑같았던 게 모르겠다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상징적인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거. 저는 처음에 듣고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극빈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 아, 그때도 논란이 됐던 표현이죠. 예, 예.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극빈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극빈한 사람이라는 건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약간 좀 맥락이 튀긴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봤을 때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도 포함되지만은 결국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사회의 어떤 기준대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개인의 책임보다는 그 국가의 책무 같은 걸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은 저는 그 부분은 뭔가 힌트는 얻은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굴러가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서 조금 추상적인 부분에서 현실로 들어와서 네. 그러면 아니 뭐 다른 데 다 관두고 국민의힘에서 자유가 구가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발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표현의 자유는 뭐 모르겠고 사고 칠 수 있는 자유는 확실하게 갖고 있죠. 사고 칠 수 있는 자유? 예. 최고위원들이 옛날에는 이준석 때는 이상한 소리 하면은 바로 타박당하고 이래가지고 예, 뭐 몸도 사리고 회의도 좀 안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신나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지율 떨어진 건데 알 바 아니고. 근데 그 우리 이준석 대표 양도구역이라고 했다가 추가 징계 당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사람들의 그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양두구육이라는 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배운 한자성어인데 아, 그 초등학교 때 배우나? 그 어릴 때 집에 만화가 있습니다. 학습 만화가. 아, 학습 만화로? 따개비 한문수거라고 그거 보면은 만화로 배웠어요. 제가 그거를. 예. 예. 그 양두구육이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 또는 판매한 것은 양머리인데 그 실제 한 거는 팔겠다고 했던 건 양머리인데 실제 배달한 거는 개고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화두를 던져놓으면은 제가 뭘 그때 얘기했냐면 우리가 공약한 것과 지금 실제가 너무 다르다. 그 공약엔 철학적이면 자유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 정책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대선 때 약속했던 걸 실현해야지 국민이 우리를 좋아해 줄 거다라는 의미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 김미애 이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개고기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지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진짜 이건 곡해하자고 이제 달려드는 거냐.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기자회견에 또 한 게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런 거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충성하는 국민의힘은 이제 불태워야 하고 가치와 자유에 대해서 이제 충성하는 그런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거는 국민의힘의 제도약을 위해서 재창당권 수준의 개혁을 하자는 얘기인데 딱 그것만 떼서 국민의힘을 불태우자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왜 국민의힘 불태운다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를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문화를 없애고 자유라는 가치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한 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있는 담론의 수준입니다.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이제 그 우리 이준석 대표의 책 한 구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구절에서 이제 결국 뜻하는 건 이른바 세대 포유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유론을 제기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울산 회동 때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사실 득표 전략이 애매했어요. 애매했어요? 보통 우리가 대전략이란 걸 세우고 그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세우는데 울산 때도 제가 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대전략이 뭐냐. 저는 세대 포유란이라는 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호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이고 그리고 저도 85년생이니까 뭐 5월 광주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호남에 대한 어떤 공약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전략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자꾸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도대체 당신 전략은 무엇이십니까? 라고 이제 그때 울산 때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럼 전략이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세대포 이론과 호남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해가지고 신승한 거로 보이지만은 대통령께서는 딱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 대선 때 보면은
후보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공조직 라인과는 별도로 조언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옳고 그른 건 여기서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때 대선 때 저는 이 표현 써도 뭐 해촉당할 일이 없으니까 정치 초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정치 전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언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와서 이제 이겼으니까 저희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뭐 열심히 전략을 한 분이 없어요. 없다고요? 네, 열심히 무슨 뭐 기획을 해가지고 이대로 가자라고 이제 구상을 한 분은 없었고 낙관론이 지배했죠. 무조건 된다? 네, 무조건 된다.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런 거.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뒤에 윤핵관이라고 이제 언급됐던 사람들이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자면서 정치 전략을 조언하고 이랬던 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보세요. 조언할 분위기였는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대중적으로 많이 타박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개인 문제도 끊이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몸을 움츠렸죠. 오히려 네.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는 사실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런 역할이었지. 장제원 의원이 무슨 전략을 했겠습니까? 전략자고 전략 어드바이서는 역할은 아니었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은 했어도. 혹시 윤석열 정부의 경제 공약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네. 아니 혹시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은?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그 전략 전술을 할 만큼 보수 진영 내에서 이해도가 높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디에 적재적소인지 이런 것도 모르셨잖아요. 네. 얘기 나온 게 김한길 위원장은 역할이 뭐였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로. 다음 주 초대해서 물어보세요. 저희도 섭외 요청 여러 번 넣었지 안 나오시니까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일정 밀도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대선 주자보다 일정 밀도가 한 제 생각에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밀도가 그렇게 낮았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유세할 때 제가 2012년 때 대선 선거 때 보면은 하루에 12개, 13개 일정까지 소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행군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찾아보면은 지방 가는 일정은 하루에 한 2군데, 3군데 정도, 네, 그 정도였고 뭐 비공개 일정까지 해도 일정 밀도가 확연히 낮았어요. 그럼 그 낙관론에 기초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낙관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낙관론도 있었겠지만은 그 일정을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정은 메시지랑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의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 참모 중에 그 의미를 계속 만들 사람이 있었냐 했을 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당대표인데 언론 지분이 대선 후보보다 많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일정 밀도가 하루에 12개 이렇게 13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대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논란은 정파 진영을 막론하고 나오는 진영은 그러니까 그 지적이 뭐였냐면 이른바 사조직, 측근 라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아니면 그러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전혀 의외의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서 뭘 했다가 드러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지. 누군가가 딱히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이제 전 이해하기 약간 어렵고 네. 제가 아는 일정 속에서는 그런 게 영향이 갔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뒤에서 이준석이 나쁜 놈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욕했을 수 있는데 그게 선거 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 선거 때는 그분들 때문에 선거를 하기 어려웠던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일정 밀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제가 대선 때 그러면은 후보한테 그렇게 아침에 지하철 인사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는지를 궁금해하신다면요. 아침에 6시, 7시부터 지하철 인사를 해야지만이 하루를 알차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정이 점심 먹을 때쯤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일정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요 질문 이것까지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 어떤 그 보좌 그룹이 있다 주로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서초동 비선 캠프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농공 행상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는 건데 예전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보면은 그 선거 우리가 다 했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괴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뭘 했는지 몰라요. 네, 선거 때 사실 무슨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득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조직에 뛰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사화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대중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선거 우리가 다 했지라고 하는지는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공조직 이야기는 그 선대위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해촉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린 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조언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그것도 오리무중입니까? 그러면 그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독자 판단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뭐 조언은 많이 듣겠지만은 본인이 최종 판단은 항상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연기만 해라 시킨 대로 해라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저도 그럴 거라 봐요. 예, 대통령이 자존심이 센 분이기 때문에. 아, 대통령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지하철 인사 그거 해야 된다고 할 때도 한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만 제가 권영세 의원하고 그때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이고 했으니까 선대 본부장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것만 한 4-5번 됐을걸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에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나 이제 모르겠으니까 선거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선언하니까 그날 아침에 가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저 그때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국회 예결위장에서 그 따봉 인사 받고 다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택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언했던 게 뭐냐면요. 의총장에서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2012년 선거에서 그랬던 저도 이제는 숙식을 당사에서 해결하면서 선거를 돕겠습니다. 아, 기억나요. 예.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요. 한 달 동안 저한테 당사의 자리를 못 만들겠던 거 아세요? 왜요? 누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인 게 당대표가 당사에 들어가가지고 집무하겠다는데 당사에 집무 못하게 막아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윤핵관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당사에 있어서 이준석이가 돌아다니면은 본인들이 하는 일이 다 노출이 되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럼 따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대선 캠프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그때는 당사를 여러 사무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 당사가 있는 곳이 이제 남중 빌딩이라는 곳이고 거기가 원래 당 대표가 집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옆에 보면은 대합 빌딩이라고 임시 사무실을 쓰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 빌딩도 유명한 빌딩이죠. 그렇죠. 근데 대합 빌딩 1층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당사에서 이제 집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실 그 배치해라라고 제가 이제 총무국에 지시를 하니까 총무국이 자꾸 빼는 거예요. 당 대표 지시를 안 들어요. 뭔가 봤더니만은 이제 후보 측에서 이제 이준석이 당사에 방주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대합 빌딩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 숙식을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 안 되냐 그래요. 제가 엄청 화가 났거든요. 내가 무슨 서울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는 줄 아느냐. 당사에서 선거 있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당대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휘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에라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나중에 포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때 누구였지? 민주당에 그때 사무총장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이준석이 무슨 뭐 그 당사에 숙식하면서 지휘하겠다 하더니만 뻥이었다. 그럼 사무실 당사에 없다. 저는 저대로 열받았죠. 그때 무언을 빈다란 말을 했었죠. 언제 했었지?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때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었어요? 이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해봐라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예, 그 저거겠죠. 저거 저 지하철 인사 하라는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쇼.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좀 넘어가죠. 예. 그 대선 과정에서 최대의 논란거리가 여성가족부 폐지였잖아요. 네. 그건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걸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고 폐지와 모든 젠더 담론에 어쨌든 씨를 뿌린 건 저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면 청년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은 저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제 거에서 보통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로 시점된 시점이라 이런 거는 결정된 시점이라 이런 거는 저와는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 뭐 갑자기 결정된 시점이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내거는 거 말씀하시는 페이스북에 뭐 7글자 쓰고 이런 날 7글자 올라가는. 예. 예, 그날은 저한테 뭐 미리 하겠습니다라든지 이거 합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예. 이 한 줄 공약도 그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알려졌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한 줄 공약 같은 이런 거 형식보다는 저는 내용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59초 쇼츠는 제가 이제 한 거 맞고요.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이 올라갈 때는 이준석 대표는 전혀 몰랐고 전혀 몰랐을 뿐더러 저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달파 멸콩 이런 거. 예. 저는 이런 거 절대 전 싫어하거든요. 약간 보면은 멸공이라는 말 해가지고 이게 젊은 세대의 표를 가져오는 방식이 한다 그러면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북한은요 이제 무시해야 되는 상대이지. 북한하고 무슨 뭐 대결할 이유는 없다. 대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시간 낭비인 게. 저는 김정은이 옛날에 김여정의 백마 타고 나온 시점부터 저 사람을 정치인이 아니라 코미디언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보수가 잠깐 좀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라 보는 거죠. 그 이수정 교수하고 신지혜 씨를 영입한 거 예. 이건 누구 작품이었습니까? 그거야 이제 어떤 한심한 사람이 20대 남성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럼 20대 여성표를 불러 모으자 해가지고 이제 프랑켄슈타인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건데 누군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누가 그것을 실제로 감행하기로 했는지. 김한길 위원장님이 저한테 한번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신지혜 위원장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서는 뭐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땐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끼리 뭐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지금도 생각나지만은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자만론이 강했었죠. 근데 지금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공조직 라인 말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뭘 움직이는 인사나 그룹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특정을 못 하겠다니까요. 특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면 누가 무슨 조언을 했다 그러면 저도 나름 당대표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을 텐데 제 선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그럴 만한 멘토나 아니면 원로로 갈 만한 인사가 보이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대중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뭐 머리 긴 사람이 무슨 뭐 조언했다느니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머리 긴 사람. 예. 머리 긴 사람 누구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도신문 하지 말고요. 저도 머리 좀 약간 좀 긴 것 같은 자를 때가 된다. 수염이 긴 거죠. 그거는. 예. 아 그래요? 머리 긴 사람이 그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머리 긴 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역할이냐 하시지만은 제가 그분 방송을 막 들어보면은요 생각보다 이제 그냥 일상적인 정치 평론을 하세요. 그분이 옛날에 하신 정치 평론 보면은 뭐 이준석이랑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이 그냥 제가 봤을 땐 100가지 말을 투척해놓고 그 중에 한 20가지 걸리면은 내가 맞는 말했지 이런 타입인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작하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 세간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머리 긴 분의 관계가 되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약간 저는 거기도 건질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면 혹시 그거 아세요? 손바닥 왕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들은 게 많은데 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일단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얘기했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 저는 직접 뭐 후보한테 확인할 수도 없고 그거는 솔직히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주민은 아닌 것 같고. 주민은 아니고? 주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누구? 사실 이게 그리고 경호하시는 분도 다 알겠지만 그 주민이 아침에 나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도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 많이 저는 했었죠. 그거는 제가 그냥 안 믿고요. 제가 그거는. 그런데 뭐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저는 그냥 그때 그렇게 이야기로 한 게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처음 이제 TV 토론 같은 거 나오고 이러는데 불안감이 극심했을 테니까 스스로 판단했겠지. 설마 그걸 남이 써줘서 했겠냐. 아니. 근데 왜 손바닥에 왕을 왜 쓰느냐는 또 이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 대선 후보 중에 빨간 내복 입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뭐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하면 이래서 그러니까 안정제를 하나 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청심 하나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손바닥 왕자냐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해서 뭐 이득 본 적 있었나 보죠. 그거는. 그럼 처음이 아니다? 아니 그거 원래 다 했던 대로
뭐 행운의 가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행운의 가방 메고 다닙니다. 예. 제가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괜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거기서 제일 의아했던 게 그게 토론 때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토론 전에 이제 분장도 하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손바닥 왕자를. 그럼 혹시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뭐 지울까 이런 얘기도 했을 법한데 그냥 했다는 얘기는 의지가 강했다로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말문이 막혀보긴 처음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상한 거는요. 그냥 이상한 거로 놓고 갑시다. 예. 이상한 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그러면요. 예, 저희가 머리 아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때 얘기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자평을 하세요, 우리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같은 경우에요. 제가 예전에 대표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거기에 최대한 근거를 갖다 붙이려고 했어요. 뭐냐면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심했을 때, 그럴 때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걸 특임으로 맡아가지고 했던 특임 부처다. 근데 이게 영속적으로 가기는 지금 일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무슨 뭐 청소년 게임 문제나 이런 거 건드리고 이상한 방향하고 이제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갔다 이제 보면은 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 보고 위원회 형태나 이런 걸 전환하자.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임 부처로서 이제 존재했던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에 맨날 밟히고 이러면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제 나름의 논리를 대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건 띡 해가지고 이건 여성가족 폐지한 다음에 아무 게 없어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딱 7글자.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해서 수명을 다한 부처를 없애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좀 빈약해 보였다 그때. 그래서 지금도 약간 뒤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성가족 폐지를 공약했으면은 정부 조직법을 처음에 정부 출범하고 나가지고 걸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우리가 했는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지지층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부 조직법을 손을 안 댔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와가지고 보훈처 이제 뭐 장관으로 승격한다는 이런 것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게 국정 운용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잡는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여소야대랑 상관없이 정부가 처음 출범했는데 정부가 일해보겠다고 정부조직법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켰다. 이건 민주당이 욕먹을 일이에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여가부 폐지는 거의 접은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접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에 어떤 그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바보는 또 나중에 가가지고 총선 때 무슨 또 이거 한다 그러면은 젊은 남성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를 따내는 무슨 염장고기처럼 쟁여두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다 썩었어요. 그 고기 이미 끝난 거다. 네, 염장고기가 아니라 다 썩었어요. 그럼 폐지도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거고? 아니 본인들이 해가지고는 양치기 소년같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노동개혁 그러니까 막 드라이브를 걸 때는 계속 청년을 외쳤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청년상,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MG라는 단어를 버리라고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그랬어요? 이렇게 MG같이 근본 없는 단어는 제가 처음 봤는데 네. MG 세대가 뭐 40대까지 포괄하는 단어인데 뭐 10대부터 40대까지 포괄하는 단어인데 자 그럼 노동으로 봤을 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MG 세대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단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MG 노조라고 이제 언론에서 일부러 프레이밍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했던 새로 고침 협의회인가 거기도 있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MG 노조 아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소수자 정치 비슷하게 가는 게 얼마나 본인들한테도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근본 없는 MG라는 단어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지라고 하잖아요. 민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민지라는 게 대선 때 민지에게 연락이 와서 그 영상 때문에 얼마나 젊은 세대에게 희화화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젠 또 기사 보니까 무슨 뭐 지도부의 MZ 세대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나이 40 넘은 사람 무슨 그 이제 MZ 세대 지도부라고 전면에 내세운다는 건지. 저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은 자기가 안 늙는다고 착각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자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도 나이 39이고 그래서 제가 당대표 할 때부터 저 청년자 들어가는 거 진짜 하기 싫어했거든요. 한 20대 초중반쯤 되면 뭐 청년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나이 40 다 돼가지고 무슨 청년 정치인이금 절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저는 청년 당대표 아니 당대표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가지고 20대랑 얘기한다는 거는 저랑 60대랑 격차만큼의 나이가 차이가 있는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요즘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나중에 그럼 젊은 세대 어떻게 공략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자기들 해법이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희룡이 젊잖아. 제가 중학교를 목동에서 다녀가지고요. 네. 제가 아는 38살쯤 됐던 국회의원 초선 희룡이는 따로 있고요. 지금 20대 사람들한테는요. 60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근데 정치권에서 항상 원지사가 소장파로서 있었고 젊은 사람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 사람들 입장에서 나보다 10년 젊으니까 희룡이 있잖아 이런 생각인 거예요. 원희룡 그러니까 지금 장관을 소장파로 부른 게 20년 전 얘긴데. 근데 그러니까 정치권은 같이 늙어가면서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원장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 전략을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 안 젊어요. 천하람 안 젊어요. 예. 김종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까? 아니죠. 40년생이 84시에요. 이제 보면은 84세 어르신이 그래도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손자 말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돼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분 더 하세요 그러면. 9시 20분까지 가도 돼요? 열차 시간 때문에 괜찮아요? 45분 기차인데.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9시 15분까지. 15분. 오케이. 15분으로. 콜. 단도직입적으로 네. 아까 제가 진짜로 옆에서 지금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있느냐 없느냐 질문 드렸잖아요.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놓고 하나 질문 드릴 텐데 네. 코바나 콘텐츠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갔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를 하고 조언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튜버나 이런 사람 중에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저한테 나중에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영부인이랑 소통돼.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버들이.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절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위험하다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 하는 이봉규 씨도 본인이 대통령은 내 방송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정권의 위협 요소거든요. 이봉규 씨가 하는 방송이 얼마나 팩트 체크도 안 돼 있고 사실 편향적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걸 즐겨 들으신다는 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들었겠죠 어디서. 그래요? 강용석 변호사가 옛날에 나 대통령이랑 전화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부인하긴 했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징후가 나오는 것이 좀 위험하다. 저는 앞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유튜브를 AI한테 보여줬더니만은 굉장히 AI가 폭력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비속어와 이런 것에 아주 관대해진다. 저는 유튜브 많이 보는 대통령은 절대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윤핵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을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추측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대놓고 여쭤보겠는데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혹시 김건희 여사입니까? 추측 보도에 대열에 합류하세요, 그냥. 아니 저는 질문이지 지금 보도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권성동 의원은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니고. 네. 권성동 의원도 윤핵관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네. 그럼 K입니까 아닙니까? K는 맞아요. 네. K는 맞다. 네. K 맞다. 예. 네. 하나만 더. 네. 인수위 시절에 머리 긴 분 말고 법사가 한 분 계셨잖아요. 네. 이분은 왜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당에서도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전 단 하나도 개입한 게 없습니다.
인수위 관련해서는. 예. 윤석열 정부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천한 인사는 딱 두 분 있습니다. 대통령 사진 찍어주신 분이랑요. 그리고 YS 대통령 손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둘밖에 없다. 네. 단 한 명도 추천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추천할 만한 인사를 물어보신 적도 없고. 근데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엄청 들어갔다고 그때 보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른바 윤핵관들이 추천한 겁니까 그러면? 이준석 추천만 나와보라 하세요. 예.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요? 예. 인수위원 추천한 적도 없고요. 장관 추천한 적 없고요. 행정관 하나 추천한 적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유튜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그 몇몇 유튜버가 문제가 됐고 이제 사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실제 유튜버들이 방송해줘가지고 정권 창출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설마 진짜? 내부 총재란 당대표보다는 유튜버들이 낫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아까 얘기하면서 그 김건희여서 녹취록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다 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니까 환기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있고 유튜버들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김건희 여사 불러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안 나오시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무튼 해석. 예.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를 저는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리스크라 보는 게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분명히 자가 발전한 분도 많았을 것이고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예, 김건희 여사랑 적극적 소통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았고요. 뭐 옷깃만 스쳐놓고도 그랬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기자들이랑 밥 먹을 때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다시 콜백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과 아니면 영부인과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작업 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백이 왔습니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대통령 취임 후 얘기입니까? 전임 얘기입니까?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아니면 그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이 그 유튜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유튜버보다는 뭐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또 영부인께서도 이 정치권의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용을 안 당하셔서 그런지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좀 무서운 존재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어떤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이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보도 중에 얼마나 웃긴 게 있었냐면은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NFT 발행해가지고 그 코인 사기 친 사람도 나왔어요. 이제 보도됐어요. 저는 이런 거 앞으로 정권에서 관리 잘해야 되는데 전 특별감찰관도 꼭 만들어야 되고요. 왜 임명 안 한다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면 특별감찰관 꼭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주변의 인사들 지금은 자기들이 총선 때나 아니면 뭐 공기업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용히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3선 간호 4선 간호 합니다. 다 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폭로의 길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이제 4분 남았으니까 아껴 써야지. 그 조수진 그때 공보단장한테 격분하셨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까지 꼭 격분했어야 되는 일입니까? 격분해야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선거 때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질서를 갖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상임선대위원장 말 안 듣고 후보 말만 듣겠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나는 후보랑 직거래하고 친소관계를 가져가겠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 질문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이준석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계속 따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생각에 뭐 조수진 의원이라고 그렇게 뭐 아니 아까 뭐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면 잠자리 마련하려는데 뭐 총목에서 거부했다부터 시작해서 다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맞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이걸 저는 지금 와서 제가 이제 해 보면은 저는 당 대표하면서 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제가 나가면 이제 집객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 당에서 유세를 나갔을 때 후보 말고 자체적인 집객이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립 단위로 움직여서 제가 기사가 나고 집객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애초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같이 다녀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지겠구나 판단을 제가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 몸 축내가면서 후보는 3군데 다닐 때 12군데 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후보는 환호받는 곳을 가기 좋아했다. 영남 일정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호남 일정이나 아니면 수도권 격전지 위주로 많이 갔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간신배들한테는 그 사이를 벌리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선의로 하면은 꼭 나쁜 놈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깨달은 그런 기간이었죠. 지금 요새 일정하신가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 이제 그 열차 안에서 이제 다리 올렸던 그 네. 사진 한 장이 또 떠오르긴 하네요. 네. 그 열차도 열심히 준비했더니만은 그 저희가 사실 세계 최초의 열차 내 후보 인터뷰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2호차는 3호차는 언론 칸이었거든요. 또 거기서 우리 MBC 기자가 신수아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언론중재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만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탁 서셔가지고 멋있게 언론이 잘못 보낸 보도를 하면은 뭐 망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망할 때까지. 네,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동의했다는. 그래서 폭탄 터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당론이랑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 국민은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커버하느라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것들이 새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알겠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네. 뭐 우리 이준석 대표 열차 놓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옆에서 준사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했더니 이 방송을 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께서 나한테 오면 준사가라고 할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 양두구육했더니 내가 개고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제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준서가 소리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네, 장해찬 최고위원. 알겠습니다. 또 열차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